2015년 6월 16일 뉴욕 트럼프 타워 황금빛 에스컬레이터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넥타이를 길게 늘어뜨린 한 남자가 올라타 있습니다. 군중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 군중의 상당수 행사를 위해 고용된 엑스트라였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군중. 이 장면 하나가 그의 정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은유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의 규칙 안에서 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질문의 가장 생생한 실험장이 바로 트럼프의 미국이었습니다. 모든 포퓰리스트 지도자에게는 공통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인민 대 엘리트의 구도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현대미디어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적이 됐습니다. 이민자는 침략자가 됐습니다. 정적은 감옥에 가야 할 범죄자가 됐습니다. 언어는 단순했습니다.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직접 꽂혔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상실감의 정치화였습니다. 위대했던 어떤 시절의 막연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그 시절을 빼앗아간 적들에 대한 분노를 조직화한 것입니다. 그 적의 목록은 필요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했습니다. 이민자들, 중국, 이슬람, 민주당, 언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거짓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 언론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사실을 검증할 공통의 기준점 자체가 무너집니다. 사실이 사실이기를 멈추는 그 순간, 권력은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집권은 총칼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정교하고 그래서 더욱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민주주의의 점진적 후퇴. 선거를 통해 집권한 지도자가 선거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해체하는 방식입니다. 일기 때 그는 사법부 독립에 도전했습니다.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임했습니다. 법무장관을 충성심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2기가 시작되자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행정명령이 쏟아졌습니다. 의회를 우회하고 관료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명령들이었습니다. 일명 스케줄에 풀어 불린 이 정책, 수만 명의 연방공무원을 단순 해고 가능한 직위로 재분류했습니다. 독립적인 전문 관료제, 민주주의의 숨은 척추라고 불리는 그것을 해체하는 조치였습니다. 법무부도 달라졌습니다. 독립적 사법 정의의 집행자에서 대통령의 법적 방패로 기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형사 기소를 취하시키는데 법무부가 직접 개입하는 장면, 삼권 분립의 원칙이 얼마나 얇은 유리 위에 서 있었는지를 이 장면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2021년 1월 6일, 역사는 종종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됩니다. 미국 국회의 사당에 뿔 달린 모자를 쓴 남자가 난입하는 장면, 그것이 그날의 이미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의미는 그 충격적인 장면 너머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60개 이상의 법원이 부정선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임명한 법무장관 윌리엄 바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트럼프는 몇 시간 동안 백악관 집무실에서 TV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측근들은 증언했습니다. 폭력을 즉각 중단시키라는 요청도 거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적극적 방조인지 소극적 방관인지 법적 판단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이미 역사에 몫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는 다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 경험 없는 아웃사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운 채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걸림돌인지, 어떻게 제도를 장악하는지,
2기의 출발은 전례 없는 속도였습니다.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 교체, 독립 규제기관들에 대한 통제 강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위협,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수자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복수자. 이것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형사소추와 관련된 기소를 취하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자신을 조사했던 특검 잭 스미스의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1월 6일 폭도들 중 다수를 사면했습니다. 권력은 자기 보호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을 단순히 무지하거나 기만당한 사람들로 보는 것, 그것은 틀린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층 중 상당수는 실제로 경제적 불안과 문화적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탈산업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 오피오이드 위기로 해체된 공동체, 인구 구성 변화에 대한 불안, 엘리트 제도권에 대한 오랜 불신, 이 불안들은 실제했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해법은 허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허구가 작동한 토양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편이야. 이것이 많은 지지자들의 심리 기저에 있는 정서였습니다. 공통의 사실을 공유하는 공론장이 파편화된 세상에서 신뢰는 사실보다 정체성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현상은 트럼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올라탄 파도였습니다. 트럼프의 영향은 미국 국경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을 자처해왔습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는 장면은 전 세계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보류 위협, 독재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푸틴, 오르반, 에르도안에게 그는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전통적 동맹국 지도자들과는 갈등이 잦았습니다. 미국의 지도력이 동맹국 보호에서 거래적 협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 그것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허가증이 됐습니다. 국제 무역 질서도 흔들렸습니다. 관세 전쟁은 경제 민족주의로 포장됐지만 결과는 동맹국들과의 균열과 공급망 교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 한미 동맹의 거래적 재정에, 대북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한반도는 미국 국내 정치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것은 절망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제도는 저항했습니다. 연방 법원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들 상당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은 위축되면서도 기록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료들은 위법한 명령의 사임으로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체력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균열이 보이는 것은 위기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 균열이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현상은 트럼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 직면한 내부 모순의 이야기입니다. 불평등의 심화, 공론장의 파편화, 엘리트 제도에 대한 불신, 정체성 정치의 극화, 이 조건들이 존재하는 한 트럼프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이탈리아의 멜로니, 프랑스의 르펜, 인도의 모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서로 다른 이름과 얼굴을 가졌지만 공통의 구조를 공유하는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의 외피를 두르고 그 실질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제도인가, 사람인가, 헌법인가, 시민인가? 아마도 답은 둘 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실천되지 않을 때 에스컬레이터는 다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황금빛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방향은 같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